대표님,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미국 주식시장하고 한국 주식시장,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규모는 비교가 안 되겠죠? 또 세계적인 자본들은 미국에 가장 몰리고, 네네. 뭐 이것들에 따른 장단점? 그래도 우리 한국 시장이 투자할 가치는 있는지, 또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이 주식 두 개의 시장들이 어떻게 결이 다른지, 이런 것들 좀 생각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미국은 장기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고, 네. 한국은 장기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을 놓고 보면 조금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서 2010년대까지는요, 신흥국들의 시대였어요. 브릭스. 네. 이머징의 어떤 시대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의 주도의 네.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10년은 어떻게 또 펼쳐질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시장의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가장 어떤 좋은 기업과 좋은 섹터에 집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을 굉장히 많이 일구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박스장에서 돈을 많이 버세요. 박스 지수가 딱 갇혀 있는데, 박스장이 이제 네네. 일정한 주식에서 네네, 갇혀 있는 그렇죠. 거 말씀이시죠? 하단이 딱 뭐 네. 만약에 뭐 하단이 2,400, 상단이 2,600 딱 갇혀 있는데, 네. 거기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갇혀 있지만 네. 돈의 쏠림 현상은 훨씬 더 심해져요. 네. 성장이 많이 있는 쪽으로 쏠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열심히 분석하고 좋은 어떤 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바텀업으로 오히려 더 또 어떤 부분 기업에 집중해서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 새로 떠오르는 산업들 있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 네. 모빌리티 혁명. 네. 지난 10년은 모바일 혁명이 세상을 바꿨고, 그렇죠. 저는 향후 10년은 모빌리티 혁명이 세상을 바꿀 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또 에너지 혁명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기존의 화석 연료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서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컴퓨터화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 그죠? 서비스 로봇들이 우리 집에 한 대씩 다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2025년 되면 여의도에서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에어 드론 택시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그게 이제 한강변 떠다닐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와서야 사람들은 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라고 하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그걸 미리 예측하고, 그렇겠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올인해서 자기의 전재산을 박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유튜브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이제 약간 펀드 매니저의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들의 시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투자를 네. 하는 데 네.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고 아니죠.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시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도 이렇게 네. 탑 클래스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분들도 네, 그렇죠. 네. 갭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각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 시장은 장투하기가 어려워요라는 이제 코멘트가 대부분은 네. 그런 어떤 펀드 매니저 쪽에서 이제 나오는 시각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런 시각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네. 이런 금리 인상과 인하가 네네.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네. 네,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아나톨리 코스톨란이라는 이제 네. 전설적인 투자자분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금리의 이제 달걀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자산이라는 건요, 예금이 있고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메인 어떤 자산 시장은 요걸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네. 그러면 돈이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 돈의 흐름은 금리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의 기준. 네. 저는 이 부자의 기준. 네. 제 기준에는요. 네. 그냥 월세나 네. 군가금이나 저거네요. 대출이자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네네. 네네, 그 정도?
맞아요. 이자 때문에. 뭐, 네네. 누구는 뭐 100억이 있어야 부자다. 네. 누구는 이제 뭐 1조는 있어야 부자다. 뭐 굉장히 기준이 다를 거예요. 대출 이자가 네네.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코스톨라니라는 분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네. 부자라는 사람들은 네.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아. 돈을 더 벌어야겠다. 내가 더 벌어야겠다.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네. 내가 가진 자산을 지켜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냐는 거죠. 아. 내 자산을 강탈해 나가는 대상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네,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라는 게 보통 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8% 정도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네. 8%가 되면 대부분 자금은 예금에 있대요. 네, 예금에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면 네. 이자 비용이 높아서 경기가 계속해서 얼어붙게 되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구나라고 네. 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죠. 그러면 낮추기 시작하면 이게 한 8%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한 6%, 뭐 한 5% 가면 이게 예금 이자가 인플레이션하고 확 매칭이 돼버리는 데드 크로스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예금에서 이 대량으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채권은 그래도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한 국고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더 낮아진다 그러면 일단 우량한 회사채 쪽으로 자금이 또 흘러가는 거고 여기 위에서 트리클 다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 정도의 채권까지 이제 가다가 또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이면 이 채권으로도 내가 자산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 처음에는 부자들은 돈을 잃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잃을 가능성이 적은 게 블루칩 주들이죠.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막 오릅니다. 초안전주.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막 이게 수급이 가는데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비싸지게 되면 너무 비싸지면 이게 또 리스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다가 그럼 주식시장이 막 과열됩니다. 그럼 부자들은 이게 위험하구나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서서히 돈을 빼기 시작하죠. 자, 그게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네. 부동산을 가는데 부자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이 월세를 6% 정도의 어떤 이제 수익률로 딱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쏠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막 버블이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6%가 맞추기 쉽지 않아지는 그렇죠. 거죠. 어려워지죠, 점점점 다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점점 더 너무 건물의 값이 오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또 서서히 물량을 내줍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연준에서는 이게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네.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올해 봐왔던 그죠?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이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가장 직격타는 부동산에서 맞는 네.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계속해서 서서히 침체되고 네네. 여기서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조금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기가 과열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산 가격이 빠지고 네네. 그럼 그게 채권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채권 붐이 일었죠. 네네. 금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맞아요, 네. 뭐 미국 국채 사기, 네네. 뭐 세배 레버리지 뭐 많이 이런 것들. 그랬어요. 국채 네네. 레버리지도 그렇죠. 생겼더라고요. 딱그 형국인데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기 시작하면 결국 채권에서도 돈이 빠지고 예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 예탁금에서 예금으로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와, 은행이자 예금 네. 7%, 8%? 그렇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와, 진짜로 그게 실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경기가 다 망가진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죠. 그럼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네. 네, 요 순환이 되는 게 이제 금리와 금리에 경제의 대한- 네네. 관계가. 지금 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 사대 자산이 있는데 네. 이런 모든 자산은 돈의 흐름이
금리 때문에 이제 돈이 돌고 도는 거란 말이죠. 네네. 어디 금리 높아지면 어떤 시장으로 가고 또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돌고 도는 거.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이 자산을 강탈하는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상승에 대한 것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산들은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이동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채권으로 갔다가